이번에 알아볼 해외 범죄 사건은요, 1973년에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수도이자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대 도시인 이 스톡홀름은요, 도시의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당시 벌어졌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도시의 이름은요, 심리학계와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1973년 8월 23일이에요. 스톡홀름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노르말름 스토리의 크레딧 반켄이라고 하는 큰 은행을 4명의 무장강도가 점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요, 점거 당시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았고 6일 동안이나 감금한 채 풀어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인질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고 은행 강도들도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이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죠.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 강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질로 잡혀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언을 좀 요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인질이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범인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이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강도들이 죄가 없다면서 사건 조사를 하는 경찰들에게 적대감을 보였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 범인들을 보호하려는 인질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고요, 경찰은 범죄 심리학자인 닐스 베에로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닐스 베에로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은행에 인질로 잡혀있던 6일 동안 4명의 강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범인들이 베푸는 호의와 친절한 모습에 정서적으로 가까워졌고 범인들에게 동화되었다면서 이 심리 상태를 사건이 발생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닐스 베에로트가 사용한 이 말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은행 강도 사건이나 인질 또는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들에게 동조되고 감화되는 이런 비이성적인 심리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톡홀름 신드롬은 단순히 범인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보호하려는 행동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에 가담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변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오늘 사건이 이런 케이스에 속하죠. 미국의 거대 재벌가 손녀에게 일어났었던 스톡홀름 신드롬에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2월 4일 오후 9시 20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버클리 대학의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총으로 무장을 한 2명의 남성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납치된 이 여성은 19살인 패티 허스트로 당시 미국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던 윌리엄 허스트의 손녀이자 백만장자인 집안의 상속녀였었기 때문에 이 패티 허스트 납치 사건은 당시 전 미국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었죠. 이날 패티 허스트를 납치한 2명의 남성은요, 당시 미국의 게릴라 집단인 신바이오니즈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SLA라고 불리는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이 SLA는요, 197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좌익 성향의 게릴라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자본주의 국가 타도를 외치면서 삶은 총을 똑바로 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한 성향의 단체였다고 그래요.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공평과 평등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2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고 단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범죄를 통해 마련해오고 있었어요. 이 SLA가 패티 허스트를 납치한 지 3일째가 되던 2월 7일 SLA는 공식적으로 지역 방송사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담은 성명을 내보냅니다. 패티 허스트를 납치한 후 몸값으로 부모와 경찰에게 600만 달러와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 gat혀있는 SLA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고요. 그 외에 가난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각각 70달러 정도의 식량을 배포해 줄 것과 200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라라는 요구를 했죠. 납치된 딸의 아버지인 랜돌프 허스트는요, 이 SLA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바로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딸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납치된 패티 허스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패티 허스트가 납치된 지 2개월이 지난 197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은행이 이 SLA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요, 이 해당 은행의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상 속에는 SLA의 단원들 중에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2달 전에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납치 사건의 피해자이자 테러 집단의 일원이 된 패티 허스트였습니다. 패티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총을 든 채 은행을 습격했고요. 은행 안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은행 강도에 참여하는 모습이 찍혔던 거죠.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던 패티가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언론사들은요, 경쟁하듯이 패티 허스트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로스앤젤레스 방송국을 통해 공개된 또 하나의 패티 허스트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미국과 이 허스트 집안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 추가 영상 속에서는 패티 허스트가 SLA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 앞에 서 있는 채 자신이 SLA의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안인 이 허스트 가문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허스트 가문의 상속녀가 아닌 타니아라는 이름으로 살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해 두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고요. 자신은 SLA 조직원과 이미 결혼했다는 것도 밝혔어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약 1년간 미국 어디에서도 패티 허스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경찰청과 FBI에서는 검거해야 할 SLA 조직원의 명단에 패티 허스트의 이름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75년 9월 18일 끈질기게 SLA를 추적하던 경찰과 FBI는 결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숨어있던 패티 허스트를 포함한 4명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위에 있는 4명 중에 이제 좌측에 있는 남성이 이제 패티 허스트랑 결혼한 남자이고, 두 번째 여성이 패티 허스트, 나머지는 그 외 조직원 일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이 패티 허스트를 찍은 머그샷이에요. 체포된 뒤에 패티 허스트가 자신의 직업란에 이렇게 적어요. 어반 게릴라라고 적습니다. 도시의 해방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런 뒤에 아직 활동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강하고 자유로우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전달해 달라면서 완전히 패티 허스트가 자신이 테러리스트의 일원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 패티를 조사하던 경찰들은
재벌가 손녀 납치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패티 허스트가 자신을 납치한 단체에게 왜 이렇게까지 옹호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요. 체포 이후에 열린 패티의 첫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납치된 직후 SLA 단체에 의해서 정신적 학대와 세뇌를 당한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현재 패티의 몸무게는 39kg밖에 되지 않는 것과 지능검사 수치가 이전 기록인 130보다 18이나 떨어진 112로 측정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타니아라는 이름은 체게바라의 여자친구예요. 실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따라서 개명을 한 건데, 자신이 어떤 혁명가다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름을 바꾼 시점들을 기준으로 패티의 이전 기억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변호사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법원은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패티 허스트의 15시간에 거친 심리 상담을 시작해 봤습니다. 이걸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강압과 설득에 의해 세뇌가 된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 심리 상담 후 패티 허스트는요, 결국 SLA를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부정하고 자신은 피해자라면서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해오던 SLA의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티 허스트는 SLA의 조직원으로 참여했던 은행 강도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죠. 여기서 패티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자신은 납치된 이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그동안 보였던 자신의 말과 행동은 수시로 받아오고 있던 살해 위협과 강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것을 밝혔죠. 조직의 일원이었던 윌리엄 울프라는 남성과의 결혼도 패티가 조직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했던 결혼이었으며, 오히려 남자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강간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혔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이때 패티의 변호사가 납치된 공포와 강압적인 세뇌로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배심원들과 판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변호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웠죠. 검찰은 패티 허스트가 강요와 협박을 받은 정황은 보이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은행 강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이번 재판을 포함한 여러 번의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인 윌리엄 울프가 선물한 액세서리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던 사실들을 근거해서 결혼과 SLA 조직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서 참여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변호사 측을 반박했죠. 결국 이날 재판에서요, 패티 허스트는 은행 강도와 불법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3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미국 거대 언론사를 주무르고 있던 재벌가 상속녀인 패티가 35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가 법원에 딸의 가석방을 위해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법원이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 허스트 집안에서는 딸을 석방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1978년에 5월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열릴 패티 허스트의 재판에 앞서서 법원에 패티 허스트를 위한 수십 장의 탄원서들이 접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탄원서를 보낸 사람들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이었고요. 유명 배우 존 웨인 등과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탄원서들 덕에 이날 열린 패티 허스트의 항소로 열린 재판은요, 22년이나 감형된 최종 7년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허스트가의 힘은 이 이후에도 계속 발휘가 되었어요.
당시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특별 사면 지시로 인해서 아마도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허스트 집안과 좀 이렇게 친밀해지려는 정치적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1979년 1월에 패티 허스트가 2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빌리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복권돼 버려요. 그래서 패티 허스트가 가지고 있던 수감 기록과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1979년 1월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자유를 얻게 된 패티 허스트는 곧바로 남편인 SLA의 조직원 윌리엄 울프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자신의 이 개인 경호원이라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2딸을 낳았죠. 이때 패티가 낳은 딸 중 큰 딸의 이름이 리디아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모델이고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 리디아가 결혼한 남편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인 크리스 하드윅이라 그래요. 현재 패티 허스트는 자신의 가족들이 쌓아둔 부와 명성 덕분에요. 지금도 연예계와 어떤 그 고위층 사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의 SLA 경험을 소재로 책을 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도 찍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 패티 허스트가 납치된 후 납치범들과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스톡홀름 신드롬에 의한 피해자라는 의견과 스스로 범죄 집단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남아있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먼저 납치 당시에 패티 허스트의 나이가 1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집안이 부유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패티 허스트의 언론사가요, 좀 황색 선전을 주도했던 언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자신의 집안에 대한 불만이 좀 겹쳐지면서 어떤 일종의 반항의 행동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체포되었던 다른 조직원들과는 다르게 막강한 집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패티 허스트가 2년도 되지 않아서 감옥을 나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허스트 캐슬이라고 부릅니다. 성이라고 불러요. 영화배우들과 인기인도 모자라서 정치권까지 패티의 사면을 위해 나섰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허스트 가문이 당시 미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에 좀 줄을 대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 패티 허스트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해도 과연 이러한 유명 인사들이 똑같이 행동했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패티 허스트가 스톡홀름 신드롬의 피해자로서 죄를 저지른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후 완전히 사면을 받고 잘 지내는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미국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신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무장단체의 일원과 결혼을 했고 은행 강도가 되었던 재벌가 상속녀 스톡홀름 신드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1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거주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66세의 최 씨는 이날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선 뒤 다음날 새벽 3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내는 남편이 약속을 끝내고 바로 일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을 가봤죠. 그런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내는 문 아래에 우유 투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죠. 남편인 최 씨가 문 바로 너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문을 따고 들어가 최 씨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최 씨는 목과 옆구리 등 급소 7곳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망한 이후 복부에 급소 2곳을 찔린 것도 확인됐어요. 최 씨가 공격당한 부위는 전부 급소였습니다. 만약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범인이 이렇게 여러 번 찌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 씨도 범행 순간 어느 정도의 저항을 했을 텐데 범인은 한 번 한 번을 정확히 급소만 노려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마치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범행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칼을 다뤄본 경험이 적거나 급박한 순간이었다면 어느 정도 빗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상처로만 봤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저항해 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전문가의 수법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현장에 남은 범인의 단서라고는 엽총 2정이 사라진 것 외에 현금이나 다른 금품이 일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총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 같았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용인선상에 올릴 인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처에서 총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동일 범이었을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포사를 운영하던 최 씨의 사망 사건부터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정도로 끔찍하게 피해자를 찔렀다면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주변 인물 관계를 조사해보니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려 찔렀다는 점은 인체 구조를 잘 알거나 전문 청부업자가 아닌 이상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최 씨 주변 인물 중 도축업에 종사하거나 의학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인물관계대로라면 면식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단순히 피해자의 소지품만 노렸다면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을 텐데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새도 없이 빠르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총 2자루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총을 훔쳤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총포사 최 씨가 사망한 4일 뒤인 12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업은행 성서공단 지점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범인은 엽총 2자루를 들고 실탄을 쏘며 직원들에게 가방 2개를 던져 돈을 담으라고 위협했어요. 강도의 협박에 놀란 은행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범인은 실탄 2발을 허공에 쏘며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 그런지 범인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어요. 보통의 은행 강도라면 안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빠져나간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붙잡힐 수도 있는데 그대로 뒀다는 게 이상합니다. 범인은 은행에서 현금 1억 2,600만 원을 빼앗아 근처에 세워둔 흰색 매그너스 차량에 올라타 도주했어요. 이때는 아직 5만원권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원권으로만 1억 이상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무게가 꽤 나갔겠죠. 그런데도 총을 맨 채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차까지 도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범인이 현장을 도주한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이번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몇 시간 전 은행 강도가 타고 도주한 흰색 매그너스였어요. 화재를 진압한 뒤 차 내부 수색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빼앗은 벨기에산 브로닝 12구경 엽총 2자루와 실탄 36발, 은행 강도에서 사용한 조끼와 돈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차 주인을 알아봤더니 도난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이 흰색 매그너스는 2001년 12월 30일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여관에서 도난된 차량이었고 번호판은 하루 전날 경남 창녕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도난된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차가 도난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은행을 습격한 강도는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행 CCTV에 범인이 찍혔고 손님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와 신장, 그 외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수배 전단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요. 범인의 신장은 173 정도의 팔자걸음을 하며 경상도 말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시 달서경찰서는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다는 포상금까지 걸어서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사에 별 진전이 없이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없는 단서로 끈질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 한 명 특정해보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의 강력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으면서 잊혀져 갈 때쯤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CCTV를 본 수사 전문가들은 당시 범인이 빠르게 총을 장전해 위협 사격을 한 점과 총 9kg나 되는 엽총 2자루와 17kg가량의 돈가방을 들고 빠르게 달아난 것을 봐서는 힘이 굉장히 세고 총을 많이 다뤄본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엽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수부대 출신자의 가능성을 보고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특수부대에서는 엽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엽총이 총기류 중 긴 편이고 장전이 어려운 데다 연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테러 상황 대응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총이라는 거예요. 총에 대한 단서는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총포사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어떤 흉기를 사용했던 걸까요?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를 봐선 멧돼지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이는 20cm 정도의 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칼을 자주 쓰는 사람도 만나봤죠. 실제로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사냥개들이 먼저 동물을 제압한 뒤 사냥꾼이 칼로 심장을 찔러 사살하고 살과 뼈를 해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범인이 최 씨를 찌른 부위가 목이나 어깨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수만 정확하게 노렸다는 점을 볼 때 평소 동물 사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도 범인은 동물 사냥이나 해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죠. 범인이 피해자 최 씨의 몸에 지문이나 다른 단서도 남기지 않아서 신원을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흔적만으로 예상해 봐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총과 돈가방을 혼자 들고 달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사냥이나 도축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측이 나온 상태지만 이런 추측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방송의 마지막엔 범인의 몽타주와 신체 특징을 공개했고요. 제보자를 찾는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뒤 국내 여러 곳과 해외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방송에서 내보낸 이 몽타주를 보고 비슷하거나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제보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제보였고 그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중 첫 용의자인 김씨라는 70대 남성은요, 신장이 165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은 사건 당시에도 고령이었고 키도 범인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예전에 총포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재진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자신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굳이 다른 가게를 찾아가 주인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아서 은행 강도까지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굳이 범행을 저질러야 했다면 자신의 가게에 있는 총으로 은행 강도를 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해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자인 김 씨는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2000년대에 1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취미가 있으며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을 가진 정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정씨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일을 물어보니 정씨가 2000년대쯤 땅을 매입한 게 사실이지만 그때도 자산이 많았던 사람이라 은행 강도까지 하면서 남의 돈을 뺏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거죠.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자, 세 번째 용의자를 제보한 사람은요, 자신이 2001년에 처음으로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차량 정비소에서 배터리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고 2008년엔 회를 배달시켰다가 또다시 이 범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타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이하죠. 7년 간격으로 같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제보자가 범인을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서 최면 수사를 통해 기억을 불러내보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2008년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집으로 찾아온 회 배달원을 보는 순간 사건의 범인과 크게 닮았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2008년에 봤던 횟집 배달원이 범인일 것이라며 자신은 99% 확신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회 배달을 했던 사람이 횟집 사장이었다는 말도 했거든요. 취재진은 당시 횟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제보자의 이웃 사람들은 이 횟집 사장을 잘 알고 있으며 몽타주를 보여주자 사장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어요.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했고 잘생긴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재진들은 이웃들의 증언과 횟집 사장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이 남성 이 씨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 남들과 시비가 생기면 칼을 휘두른 적이 있고 도박으로 몇 억을 날려 큰 빚을 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쯤 멧돼지 사냥을 자주 했으며 총도 다룰 줄 안다고 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예전 대구시에서 일어난 총포사 살인 사건이나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를 찾아가서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 씨는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 당시의 일을 물어봐도 사건 순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진술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이 씨에게 2001년 당시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람을 죽여 경찰 수사를 피해 산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서 신고를 한 적도 있었죠. 경찰이 그 당시 이 씨를 찾아가 신문에 보니 자신은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한 것이며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서 별도의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지만 술김에 해본 이야기였고 절대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했어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의심하는 것을 들키면 이 씨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는 두 번의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이라고 의심하는 취재진에게 더 이상의 취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자기는 대구에 간 적이 없으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고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과 이 씨의 말을 들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정황과 목격자의 제보만으로 이 씨를 이 두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증이 없는 겁니다.
총포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최 씨를 해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특정해내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낸 것은 사건의 전말과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었고요. 방송사가 수사기관처럼 범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상해 보여도 물적 증거와 범인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는 성립되지 않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더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이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예요. 2001년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은행 강도와 차량 방화까지 저지른 범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대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대구 총포사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알아보기 전에 주제에 맞는 실험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본 놀이기도 하죠.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숨을 편안하게 쉬시고 릴렉스합니다. 여기 보이는 캐릭터는 신데렐라입니다. 노란색 머리를 했고요. 피부는 아주 하얗죠.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데렐라입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빠르게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10번만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같이.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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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 이제 더 빨리 질문합니다. 사과를 먹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뭐죠? 왠지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사과를 먹고 죽은 사람은 백설공주예요. 만약에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건 최면에 잠깐 동안 빠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10번 동안 집중해서 신데렐라를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이 집중됐고 자신도 모르게 뇌에 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각인되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단어를 말해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렸던 겁니다. 혹시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제가 최면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자로 재촉할 최에 잠면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힘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 이름이 힘노스예요. 여기서 따온 말인데 어원에서 느낌이 오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면이란 마치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몽롱해지고 의식이 사라져 조종당하기 쉬워진 정신 상태가 되고요. 최면을 건 상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까 상황처럼 어떤 암시를 통해 특정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것도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본 최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유명하죠.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린 채 사과를 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양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매워하지 않고 양파를 진짜 사과처럼 먹게 되는 상황인데요. 최면 단계에서 사과를 먹는다는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번 미스터리 사건의 주제가 최면입니다. 그것도 최면을 범죄에 사용한 희귀한 사례인데요. 대체 최면의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 11일 동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국가 중에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몰도바 공화국의 수도인 키시너우의 어느 경찰서는 이날따라 유독 바빴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니버셜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인질이 잡히거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도에게 은행이 본 피해 금액은 39,000달러나 됐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은행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도가 은행을 털 당시
근무하던 관계자들을 모두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강도 사건이라고 볼 만한 현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담당한 일을 했고 찾아온 손님들도 볼일을 마치면 다들 조용히 은행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날 은행을 찾아온 누군가의 범행으로 현금 39,000달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범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런 소란 없이 거액의 돈을 훔쳐낼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돈이 사라진 창구의 담당 직원을 부릅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해봤죠. CCTV를 더 자세히 돌려봤어요. 그러자 해당 창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어느 손님과 남성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더니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있던 거예요. 경찰은 이 봉투를 받은 남성이 범인이고 여직원은 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직원 말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과 은행 강도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직원은 영상에 찍힌 남성이 이날 처음 보게 됐고 자기가 봉투를 주던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이 직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은행 직원들이 나서는데요. CCTV가 은행 전체를 찍고 직원들은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당당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냐면서 여직원을 감싸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맞기는 하죠. 이렇게 뻔뻔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경찰은 여직원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유니버셜 은행 강도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직원은 풀려나게 됐어요. 당연히 범인도 잡지 못했죠. 몰도바 공화국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의 핵심은 은행 직원이 범인에게 스스로 돈을 건네줬지만 자신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18일 이탈리아 어느 슈퍼마켓에 찾아온 남성이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 앞에 섰어요.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거든요. 이 남성이 물건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계산대에 있는 모든 현금을 받아서 챙긴 뒤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찍힌 CCTV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제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 직원 행동이 이상해요. 보시면 계산대를 만지고 있죠. 돈을 꺼내주는 겁니다. 직접 건네준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마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 5월 12일에 찍혔어요. 영국입니다. 런던의 주류 판매점인데 어느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죠. 검정옷.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무슨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게 주인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말을 거는 순간. 그 뒤에 가게 주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거든요. 그쵸?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가게를 나갔죠. 그리고 뒤늦게 뭔가를 알아채고 밖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미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은 길을 걷던 중 어느 여성이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한 뒤에 자신의 지갑과 시계를 모두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슈퍼마켓 직원과 영국의 주류가게 주인, 러시아와 몰도바 은행 직원까지 앞에서 알아본 사건들은 모두 각각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억이 났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라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던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범인에게 돈과 소지품을 넘겨줬다는 점, 세 번째는 피해자들 모두 범인에게서 내 눈을 바라봐 라는 말을 들은 뒤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마르코 팔레트라는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마르코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찍힌 가게의 CCTV 영상을 보고 가게 직원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는데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피해자는 범인에 의해 몇 초 내에 기억 세포 활동을 멈추게 하는 순간 최면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직원과 범인이 눈을 마주친 직후 눈빛이 멍해졌고 이후 행동이 수동적으로 변환돼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남성이 가게를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입을 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이 말을 전혀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는 분명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라는 말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마르코 팔레트는 바로 이 부분이 피해자가 최면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범인은 소리를 내 말하지 않았지만 최면에 걸린 피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범인의 명령을 들었다 착각했고 이후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면에 대해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보통 최면을 받는 사람은 편안한 의자에 기대듯이 앉아있고 옆에 최면 전문가가 앉아서 말을 계속하죠. 사람을 잠에 빠뜨리고 어떤 행동과 기억을 유도합니다. 이런 장면을 TV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사실은 말없이도 최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동만으로 사람의 생각을 유도해내는 방법인 거죠. 이거를 비언어적 최면이라고 합니다. 말없이도 가능은 해요. 사실 사건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해도 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마르코 팔레트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마크 존슨이라는 미국 의학자인데 아직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최면은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억을 잠재의식 속에서 불러오는 수준이라 몇 초나 몇 분 이내에 순간적으로 최면을 걸어서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최면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때 이 사건의 논란을 종결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몰도바 공화국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거죠. 범인의 이름은 블라드미르 코작이라는 49살의 남성이고요. 직업은 최면술사였습니다. 블라드미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은행 여직원에게 순간 최면을 걸었고 손쉽게 거액의 돈을 훔쳐냈던 건데요. 이후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최면을 통한 강도 사건은 최면 범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각국의 경찰은 최면술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면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쫓기 위한 전담반을 만들기 시작했죠. 최면 범죄라는 게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들인데요. 또 모아보면 사례가 꽤 되거든요. 최면술사에 의한 은행 강도 사건이 2005년에 일어난 그 몰도바 공화국 사건이 최초가 아닙니다. 50년 전인 1951년 덴마크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날짜는 3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의 어느 은행에서 비상벨과 함께 두 발의 총소리가 울려요. 덴마크 경찰은 빨리 이 은행에 출동했고 범인은 은행 밖으로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체포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 팔레 하르루프라고 하는데요. 28살에 직업은 기계공이에요. 이날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하는 척 하면서 권총을 꺼내 강도로 돌변합니다. 직원에게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을 가방에 담으라고 시켰는데 직원 중 한 사람이 몰래 비상벨을 누른 거죠. 여기에 당황한 팔레가 총을 쐈고 2명이 사망합니다. 체포된 팔레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범인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말만 반복하자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찾아가 범행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범인이 도주할 때 사용하려고 한 자전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 자전거는 범인인 팔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죠. 비오른 닐센이라는 사람의 거였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냐는 거죠. 서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닐센이 팔레에게 자전거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은행 강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이 닐센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봤죠. 그러자 이 사람에 대한 수상한 점이 나옵니다. 파볼수록 팔레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감옥에서 3년간 같이 지낸 감옥 동기였어요. 그리고 범인인 팔레의 월급 중 대부분이 닐슨의 계좌로 계속 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건 시작이 이래요. 팔레는 순하고 좀 얌전한 남자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죄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 닐센을 만나게 됐던 거죠. 팔레와 반대로 닐센은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팔레를 도와주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고요. 팔레가 점점 이 닐센을 의지하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닐센이 팔레에게 매일 밤마다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최면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면에 걸린 팔레는 닐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이들의 이상한 관계는 팔레가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됐죠. 팔레가 어느 정도로 닐센의 말을 따랐냐면은 골라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스스로 닐센에게 보냈어요. 가족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런 거를. 하지만 팔레는 계속해서 닐센의 명령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닐센이 팔레의 월급만으로 만족을 못한 거죠. 어느 날 팔레에게 신이 시킨 일이라는 암시와 함께 은행을 털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가 최면에 빠진 나머지 신의 명령대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은행을 찾아가 강도가 됐지만 결국 체포가 됐던 거고요. 이 사실은 팔레가 붙잡히고 폴 레이테르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밝혀졌던 건데 폴이 팔레에게 걸린 닐슨의 최면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좀 했다 그래요. 이 둘의 관계가 좀 깨져야지만 자세한 범행 내용들을 자백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신뢰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합니다. 폴이라는 의사가 말하기를 마치 팔레의 기억에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닐센과 관련된 어떤 특정 부분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야기를 잘 한다 싶으면서도 어느 순간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자 폴이 결국 팔레에게 항불안제 주사를 했고요. 심리적 이완을 시킨 뒤에 자신의 최면요법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래요. 사건이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팔레의 자백과 많은 증거 확보로 닐센은 코펜하겐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됐고요.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펠레 하루르프는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망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닐센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자신과 분리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최면까지 걸었던 거라면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덴마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최면에 빠진 당사자뿐 아니라 최면에 걸린 후 깨어난 상태에서도 특정 행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최면을 건 사람이 당하는 사람 옆에 없더라도 지시와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 이야기 정리할 차례인데요. 최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약간은 불가사의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에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이나 소리를 기억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죠. 실제와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플라시보 효과가 그런데요. 이게 뇌나 신체의 변화를 세세히 인지하면서
행동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나한테 최면 효과가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은 왠지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방송에서, TV에서 소개가 되다 보면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최면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믿지 않으려는 심리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현재 최면은 수사 기법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면 수사를 사용합니다. 1999년에 정식으로 도입됐는데요. 잠재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떠올리게 한 뒤 흐릿하거나 왜곡되고 사라진 기억,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끌어내서 사건을 수사하는 기법이죠. 실패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사람에 따라 효과가 충분히 있고요. 새로운 단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차번호를 기억나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남규 사건의 경우가 유독 그랬는데요. 사건이 장기화되던 중에 2004년에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최면 수사를 진행했고 여기서 정남규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남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몽타주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그 당시 경찰들이 크게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단순히 수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뇌에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과학적인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의견도 각자 다릅니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분야예요. 심리학이나 의학계에서도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면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선천적으로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을 수술할 때 옆에서 최면 전문가가 계속 암시를 겁니다. 이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암시, 현상, 기대, 믿음이라는 최면의 기본 원리가 갖춰진 뒤의 상황일 때의 이야기고요. 이번에 알아본 범죄자들의 순간 최면 기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히 증명되거나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연구가 앞으로 더 있어야 같은 방식의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최면을 걸어 은행 강도를 저지른 최면 강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사건을 여러 개 모아봤는데 최면은 그 순간에 인간의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고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밤에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음식 사진을 봐요. 그럼 괜히 먹고 싶어진다는 거죠.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음식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계속 의식을 하고 있던 게 얕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악용하는 이런 식의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면을 건 뒤에 성폭행하는 사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수사하기 좀 힘듭니다. 일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역으로 최면에 걸려서 당했다는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최면이라는 영역을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최면을 시도했을 때 빠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연구대로라면은 최면은 무의식 속에서 기억을 찾아내거나 어떤 암시를 주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작업입니다. 최면에 절대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면 걸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면에 걸려도 그 상황에서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 거부합니다. 못 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할래요. 라고 말해요. 최면 도중에도. 맨 처음에 한 그 실험이 생각나시죠? 신데렐라라고 10번 대답했지만 뱃설공주라고 정답을 맞춘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최면을 시도해도 끝내 뭔가를 숨기고 싶거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지시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때 최면 감수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최면술사의 실력이나 방식과 상관없이 최면에 걸려야 하는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최면 감수성이 높으면 최면이 잘 걸릴 수도 있고 낮으면 잘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